길게 하실 분들은 사이트를 아예 길게 나는 이거 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봐야지 딱 이 정도 느낌으로 극과 극의 전략이 지금은 되게 좋고 어정쩡하면 오히려 많이 다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M&A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국내 주식 투자 경력은 이제 한 23, 4년 정도 됐고 해외 투자도 한 1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투자를 했고요. 뭐 다양한 케이스를 좀 많이 봤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혹시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좀 소식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좀 그래도 증시가 네. 한 달 전, 몇 주 전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요즘에는 경기 침체 얘기 거의 안 하죠. 네. 그죠? 우리 1년 전에 방송할 때마다 진짜 거의 울면서 방송했는데 경기 침체 당연히 네.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그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바라면서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또 부양이잖아요. 긴축이 아니라 부양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 뭔가 또 돈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굉장히 헛된 기대감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네.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뭐 CPI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도 사실 많이 신경을 안 쓰면서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지면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온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말에 정말 산타랠리도 좀 기대하고 네. 앞으로 좀 뭐 점진적인 상승이나 강세장이나 좀 기대도 좋을까요? 저는 뭐 여름부터 쭉 말씀드렸죠. 네, 여름부터 저는 뭐 네. 여름이었나요? 언제부터였나요? 저의 뷰는 똑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올해 초 작년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연초보다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 올해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9월, 10월 지수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콜 터지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도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지금도 그 생각이고 네. 이미 산타랠리는 미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차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넘어서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그래도 일단 지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 뭐 물론 중간에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안정적인 어떤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뭐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해서 거품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거품은 없다고 보시나요? 거품 논란이요? 네. 뭐 논란 언제가 있어? 논란 언제가 있었고 요즘에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예요. 네. 누군가가 막 테슬라 뭐 거품이다, 뭐 아니 우리나라 에코프로 거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넌 네 생각이고 그 내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그건 해줄게, 들어줄게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컨셉으로 요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7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사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뭐 마소도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다 여전히도 매수는 가능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굳이 모르겠어요. 지금 IT 관련주 대형 IT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막연하게 그냥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이제 아무래도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자금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지금까지 눌러왔었던 그런 이슈들을 사라졌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좋은 영향을. 하지만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말 빨라야 원래 이제 제가 내년 2분기 말 그랬었는데 좀 더 뒤로 미뤄져가지고 내년 4분기 혹은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중간에 돌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땡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경기가 돌아왔다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긴 한데 OECD CLI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G20과 미국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보통 그 CLI가 돌아서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면 이 경기로 느껴질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뭐 3개월 후 정도면 내년 초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시장이 좀 괜찮다고 하면 네.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 좀 높은 지수대에 있다고 보시는 거 네, 맞으시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일까요? 국내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코스피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신용융자가 너무 높아요. 제가 거의 방송 나올 때마다 신용융자 잔고를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융자 잔고와 이제 주식 예탁금 그 두 개의 비율을 잘 맞춰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제일 심했을 때가 40%가 넘어갔었고 근데 지금은 35%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수위 보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만 조금 30% 초반대 정도로 내려와주고 안정을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현재 지금 코스닥은 거의 2차전지 업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하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을 이제 분봉으로 나타낸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네.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겠지만, 근데 코스닥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확실히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로는 있구나. 이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그냥 뭐 변동성이 난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이제 코스피 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웨이브도 뭐 난 괜찮아 하면서 뭐 오히려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더 빠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코스닥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높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오면서 사실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업 종목을 수익률을 보면은 손실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30% 40% 되는 종목들이 아직 많아요. 사실은 많이 올라왔지만 저점 찍고 올라온 상황이지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근데 내 건 마이너스가 크지만 2차전지는 많이 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엄청나게 올라가. 그럼 사실은 개인 심리상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종목 교체하자 해서 이걸 버려버리고 마이너스 30% 40% 손절을 하고 저쪽을 넘어가는데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그때 이걸 신용을 껴서 이제 매수하시는 개인들이 꽤나 많아요. 돈이 지금.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네. 저도 제 상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건 팩트인 것 같고 뭐 지금 뭐 내 계좌 뭐 엄청나게 좋아요. 뭐 내가 뭐 맨날 주나요? 뻥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전하게 하는 네. 방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좀 뭐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좀 즐기실 수 있거나 자신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아침에 한경방송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전략을 얘기하는 시간에서 극과 극의 전략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짧게 하실 분들은 정말 짧게 일주일 넘기지 마시고 그냥 정말 짧게 하시는 게 맞아요. 코스닥에서 네, 맞고 그리고 길게 하실 분들은 사이트를 아예 길게 나는 이거 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봐야지 딱 이 정도 느낌으로 극과 극의 전략이 지금은 되게 좋고 어정쩡하면 오히려 많이 다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네. 그 산업의 주식의 그 등락에 따라서 네. 좀 결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2차전지가 코스닥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래서 2차전지 시장도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전지는 지금 되게 말은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건 진짜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진짜 놀랐어요. 와 제가 사실은 처음 상장하기 전날이었죠. 상장이 확정되고 전날에 이걸 방송에서 환경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공모가가 이제 범위가 나오잖아요. 저는 당연히 공모가 상단 근처가 될 줄 알았는데 공모가 하단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의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참여 70대 1이었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흥행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실패라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그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패라 평가하는 거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공모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뭐냐면은 기관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한 5일인가 거쳐서 받았거든요. 딱 받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그 주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일반 공모가 시작됐거든요. 이틀을 거쳐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은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 중지라는 걸 모르고 할 때니까. 제가 봤을 때 기관이 좀 많이 아까워하지 않을까? 그죠? 기관이 좀 많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많이 했으면 지금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쌤통이다. 그러면 지금 올린 거는 좀 개인들이 위주로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들이 좀 많이 올리긴 했죠.
저는 그거 보면 좀 쌤통이다 기관. 아. 이번에 개인 투자분들이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아. 개인 투자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또 에코프로나 그 네. 전반기 때 좀 있었던 일 있잖아요. 네. 15만 원까지 막 올라갔다가 개인들이 또 거기서 반토막 나고 뭐 네.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다가 네.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네. 어떤 자료냐면은 이제 사실 이 자료가 11월 1일 날 나왔거든요. 11월 1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몇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19년도에 엄청 비쌌죠. 170달러 주셨어요. 킬로와트 시당. 네. 엄청 비쌌거든요. 맨 왼쪽 보시면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우리- 총합으로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아. 여기 보면 이제 음극재, 약극재 다 아. 포함해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건 다 합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배터리 전체적인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를 관심 갖게 된 게 보통 이제 20년도, 21년도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시점 자체도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니까 오히려 이게 안정을 찾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비쌌고 사실 19년도에도 너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너무 많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쌌고 그 이후에 좀 이제 팍팍 떨어지죠. 170대에서 이제 거의 14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130 후반까지 떨어지잖아요. 팍팍팍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확 올라요. 네. 우리 저는 이때 좀 안타까웠던 게 사실 보면 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는 거의 추세는 계속 쭉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게 첫 번째 좀 의문되는 게 요즘에 왜 에코프로 그룹들 막 2차 전지 그룹들 막 비판하는 분들 보면은 배터리가 계속 떨어진다.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2030년까지 예상이 원래 떨어지는 거네요. 네. 크게 볼 때는.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러네요.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팩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안정, 전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하향 안정화 그리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22년도에 빵 떴잖아요. 이때 네. 왜 떴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각 항목별로 보시면은 뭐 팩 가격이 있죠. 그리고 뭐 프라핏 보라색이 사실 이제 순 프라핏이라 보면 되는데 보시면 2026년도부터는 거의 남는 프라핏이 일정하게 바뀝니다. 일정하게 바뀌고 그리고 오펙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음극재와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나눠졌는데 보시면은 요 진한색 요 맨 밑에 진한색과 그 위에 바로 위에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에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네요.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캐소드 요거 하나 가지고 이게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바뀐 거고 요 위에 갭을 보시면 사실상 위에 뭐 셀팩 가격은 뭐 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해요. 그 앞으로는 좀 더 떨어지는데 떨어진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그 주변 밑에 보시면 프라핏 같은 경우도 이제 25년도 이후에도 일정해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other compounds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외부적인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외부적인 어떤 이제 other compounds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높이를 이제 만드는 게 뭐냐? 뭐에 제일 영향이 높냐? 캐소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뭐 다 올랐잖아요. 네. 온갖 게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때 반등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아는 거죠. 원자재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재료 그러니까 원재료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라핏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좀 뭐 지금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제 맞추겠지만 이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맞출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지금 요즘에 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막 되게 공포감을 주는데 정말 미안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잠깐 22년도에 뜬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뜬 거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왜 떴는지.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뜬 거지.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다 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고 나머지가 다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야죠. 사실은 네. 22년과 24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뺀다 봤을 때 거의 하향 추세 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가격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여진 거고 배터리 가격을 결국 이제 영향을 준 거는 양극재 가격인데 네. 그 가격도 보면은 25년도 이후에는 일정히 스테이블합니다. 네. 똑같아져요. 맞아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25년도 지금 되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되게 정신 없으실 텐데 25년도 혹은 26년도쯤 되면은 이때 되면 이제 오펙스도 이제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이게 다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왜 자꾸 이런 가격 떨어진다 안 좋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항목별로 어디가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원래부터 떨어졌던 추세가 있었다라는 걸 왜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개인 투자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러네. 그렇지.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렇지. 우리 처음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도 뭐 리미티드 에디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경작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봐요. 정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어떤 학문으로 보더라도 그냥 정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23년에서 24년에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일찍 그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올랐으니까 네. 그 대외 변수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인플레이션 받아서 다 올라간 비싼 가격에 네. 사왔을 거잖아요. 걔네들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과 그 마진율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걸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럼요, 알아서 조절하죠. 기업들 바보도 아니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이제 밝을 때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점점 밝아지는. 네, 저는 그래서 봐요. 오히려 그래서는 25년도까지 좀 떨어지는 추세가 팍 만들어지다가 네.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거든요. 각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23년, 24년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게 24년에 확 떨어져가지고 그럼 내년까지 힘들어요? 아니고 이게 선반영. 선반영이죠. 네. 아 그러네요. 주가에 이미 6개월, 뭐 혹은 짧게는 3개월, 맞네. 6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다 주가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 봐요. 그러면은 25년도 선반영은 내년에 주가가 나오겠죠? 각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 이후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쯤 되면은 이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